같아요. 고등학교 때 CA 시간에 수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뭐 제대로 배운 건 아니고 그거를 계기로 어쨌든 20살 때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제 운동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던 형님이랑 헬스장을 처음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그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본격적으로 뭔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재미를 좀 더 붙이고 아무래도 옛날에 아주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신체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더 아마 유리한 걸 느끼실 건데 혹시 좀 그렇게 신체 활동을 해놓고 뭐 맨몸 운동 해놓던 바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확실히 웨이트 트레이닝 본격적으로 했을 때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요. 형님처럼 27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한 거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고 1년, 2년 만에 그랑프리, 3년 만에 이제 그랑프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그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와 보디빌딩 1년 만에 어떻게 저렇게 몸이 좋아져 이런 거를 가지고 뭐라 의심을 한다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과거의 신체 활동,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그것도 내 맨몸 운동도 그거의 유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나 그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뿜어나올 시기는 더더군다나 그럴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시기에는 운동을 정말 열정적으로 잘해서 좀 성장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하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흔히 말해서 패션 근육이라고 그러죠. 저는 딱 고파했어요. 저는 건상호 키드예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피트니스 대회든 보디빌딩이든 내가 이제 경쟁에 뛰어들고 싶다 하면 전문적으로 말 그대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정말 피트니스에서도 그냥 딱 보기 좋은 그게 사실 피트니스인데 그 정도 수준은 맨몸 운동만 해도 누가 봐도 되게 이쁜 몸매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주변에서 내가 제일 몸짱이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는 그랬어요. 어디 헬스장 가도 내가 제일 좋은 거 같고 물론 이 큰 분들은 저녁에 운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점심에 운동했어가지고 몰랐던 거죠. 그 세계를. 근데 어쨌든 내가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정도는 뭐 이렇게 하고 만족을 하면서 거의 하드 트레이닝을 하진 않았어요. 특히나 하체 운동은 말했다시피 안 했어요. 그냥 뭐 익스텐션 몇 세트 12개씩 4세트 얼마나 정석적이에요. 익스텐션 12개씩 4세트 끝 하체 운동 뭐 스쿼트 마찬가지로 한 60kg 정도 해서 12개씩 4세트 이 정도였어요. 뭐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하니까 그때 당시도 TMI였으니까 뭐 하체 운동의 중요성을 보긴 했지만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아서 피지크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체 운동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좀 이게 갑자기 딴기로 샜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이제 잘 이어가고 있다가 뭐 6개월 했다가 또 6개월 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20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진 계기로 엄청 매진을 한 1년 정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몸이 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뭐 여러분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일단 여자친구를 빨리 없애야 돼요. 농담 아닌 중담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서 이제 대회를 나가라고 좀 권유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까지는 대회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대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약물하는 사람이라는 좀 편견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왜 잘 모르니까. 네. 사실 약물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그냥 대회라는 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그런 이렇게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몸 좋으면 그때는 좀 건방진 생각으로 나보다 몸 좋으면 다 그냥 약물 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이 정도인데 그때 당시 10년은 좀 안 됐지만 이제 몇 년 한 거잖아요. 지금 되돌이켜보면 얼마 한 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안 한 것 같은데 몸이 이렇게 좋아? 네, 딱 썼네 라는 좀 건방진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회는 이제 약 쓰는 애들이 나가는 거랑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전혀 생각 안 하다가 자꾸 이제 주변에서 권유하고 또 제 스스로도 좀 나가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첫 대회를 좀 되게 늦게 나갔죠. 29살이 나갔습니다. 첫 대회를. 저 나름대로 살아온 그런 노하우는 그러니까 항상성이죠.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운동을 강도를 점점 좀 늘리다 보면 좋아진다 이거지. 운동을 강도를 늘리다 보면 몸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강도를 마냥 올린다고 해서 다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자세가 엉망이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올바른 자세를 터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점점 이렇게 좋아지게끔 만드시면 돼요. 운동 강도. 그럼 몸은 이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통틀어서 드리고 싶은 거가 하나 있었는데, 또 여러분들 자기 나름의 적정한 훈련 강도와 시간과 회복 타이밍을 찾고요. 그만큼의 이제 반복이 따르신다면 뭐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훈련이 돼야 돼요. 말 그대로 훈련. 초보분들은 훈련이 아니야. 그냥 일상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뭐 트레이닝이 되면 돼요. 아까도 뭐 초급자들에게 살짝 얘기했지만 원활하게 100kg 치면은 한 80kg, 70kg 정도로 방구수를 이제 한 7, 8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로 사실 실질적인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워킹셋이라고 하죠.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무게 치는 재미로 무게를 올리면 안 돼요. 약간 남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무게 올리는 거. 그거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그거에 심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그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자세가 무너지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피로 누적이에요. 피로 누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피로는 이제 근피로도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 인대나 건. 특히 이제 많이 다치는 게 이제 어깨, 팔꿈치 이런 데 이제 운동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 부상이 오는 사람이 있고 부상이 별로 없이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완전 가동 범위를 활용하면 안 돼요. 절정 수축 이런 식으로. 특히 벤치프레스 같은 거. 끝이한 경우이죠. 굉장히 피로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제가 몇 명 봤는데 이 팔꿈치 뼈가 자라더라고요. 반복적인 충돌을 그래서 뼈가 이제 자라요. 나중에 팔이 안 펴져요. 아파요. 그래서 제거 수술한다고 뼈 조각을 잘라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요. 가동 범위가 안 나와요. 근데 이 가동이 안 나오니까 또 어떻게 운동하면서 수술 2번 했다고 해요. 나중에 운동 못해서 이제 접었어요. 선수였는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히 어깨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운동은 중량이지 이러면서 치다가 몸은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운동할 때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기 힘들어요. 왜냐? 이 혈액이 공급되면서 막 펌핑이 되니까 이게 운동하면서 아픈 건지 운동으로 인한 이제 상처가 나서 아픈 건지 약간 그 차이를 정확하게 캐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냥 해놔. 나는 언제 아프냐? 그 다음날 그냥 아파요. 근육이 아픈 거랑 인대가 아픈 거랑 틀려요, 느낌이. 인대가 아프다. 무조건 쉬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케어를 하든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하면서 쉬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계속 하면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중급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피로 누적 이걸 관리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스트레칭. 이 범주 안에 풍경으로나 뭐 마사지 이런 게 들어가겠죠. 다시 돌아서 무게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제 나름의 이제 스케줄을 잡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3주 동안 무게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뭐 반복이랑 세트 수가 아무래도 너무 많으면 무게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충분히 이제 몸을 풀어준 상태에서 무게를 올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협응력이 좋아야 돼요. 스쿼트 중량을 올리려고 하는데 주변 근육들이 이제 못 받쳐준다. 예를 들어 뭐 복근이 못 받쳐주는지 코어가 약한 경우에는 하체 힘이 있어도 이거 올리기 힘들어요. 다치기 딱 쉽습니다. 딱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완전 초보자들은 일단 체력을 길러야 무게를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무게를 좀 칠 수 있을 때부터는 이 근육에 대한 자극을 잘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중량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치는 거는 리프트고요. 매출을 무조건 중량을 쳐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선입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매출은 무게를 쳐야 되는구나 하면서 스쿼트 막 씩 하면서 막 허리 다 끌어지고 막 저러다 보니 크게 다칠 것 같다 생각되는 거 한두 개 아니더라고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중량은 정말 중요하지만 내 자세가 무너지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무게침 자체를 그냥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몸을 발달시키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중량을 자꾸 올려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스트레칭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꼭. 저 조금만 더. Step 1. 저는 저 둘 다 해요. 네. 네. 아. 둘 다 하는데 공통적으로는 팔꿈치를 끝까지 안 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정 수축을 잘 안 가져가요. 저는 이제 완전 가동을 최대 이완을 해도 가슴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처음 운동을 하거나 가슴이 발달이 잘 안 되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 가동 범위를 짧게 해요. 어디까지 하냐? 내가 가슴에 긴장감 유지가 되는 그 범위까지. 그리고 나서 반복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근육 동원 능률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좀 높여주고 그 다음부터 좀 더 가동 범위 좀 더 길게 가져가라고 해요. 이게 다 필요한데 이거는 타고난 유연성에 따라 좀 약간 달라요. 진짜 유연한 사람은 5분만 풀어도 몸이 다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한 15분, 20분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차가 엄청 커요. 거기에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게 좀 더 이제 비율로 나눠줘야 되지 뭐 어떤 게 좋다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이 국가대표 선발돼서 나갔을 때 동료들 이렇게 김성환 선수 아니에요? 김성환. 네. 성환이 근육이 물 같아 물. 흐물흐물하죠.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근육이 발달하기 좋은 근육은 되게 부드러워요. 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 작업도 잘 받고 영양 공급도 잘 되고 피로 회복도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이더라고요. 좋은 탑클래스 있는 선수들 보면 다 근육이 부드럽더라고요. 맞아보세요. 자, 자기 몸을 만드는데 돌멩이 같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돼요. 스트레칭 해라 했는데 대부분 이제 무시하거든요. 왜냐? 운동할 시간은 없는데 스트레칭이야.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하고 그냥 후딱 가잖아요. 이제. 이 중급자부터는 이게 중요해져요. 이제 내가 몸 관리를 잘해줘야 계속해서 이제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할 수 있거든요. 고강도라는 게 꼭 고중량만은 아니에요. 내가 컨디션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꼭 뭐 일찍 자고 일찍 하는 이 컨디션뿐만 아니에요. 이 관절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보충제로 네. 프로틴, 웨이 말고 종비. 네. 종합 비타민, 웨이 프로틴. 그리고 하나는 비밀 무기 하나 진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래야지. 딱 하고 3개 먹었어요. 자,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약쟁이라고. 다 먹잖아요, 그거는 사람. 네. 근데 이게 먹으려면 아침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먹으면은 약쟁이 같다고. 그 이야기 아닌 거를 여러분 알죠? 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추럴의 정의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상한 날에서 뭐 이거 먹으면 내추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따지면 뭐 닭가슴살도 뭐 단백질 들어있는데 그런 약물이야. 완전 바보 같은 정말 너무 수준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추럴 얘기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와다에서 금지약물로 정하는 약물을 먹는 게 도핑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 와다에서 금지하는 약물은 해마다 늘어요 사실. 왜냐? 범죄가 앞서고 그걸 차단하는 이제 법이 이제 후에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 도핑 이게 갑자기 굉장히 늘어나고 제재가 빡세진 게 왜 그러냐? 예전에는 이제 화학 잘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화학을 사실 잘 몰라요. 뭐 용어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이 원소 기호를 뭐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마지막에 하나만 바꾼대요. 그럼 이게 도핑이라고 딱 걸렸었는데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이거를 B만 살짝 변형을 준대요. 그럼 이것도 괜찮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잡으면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요즘에 도핑할 때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걸 다 불법 약물로 이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엄청 많아요. 저는 잘 거기까지 깊이는 알지 못하는데 이제 상시금지 약물 있고 경기 기간 내 1년 내내 먹으면 안 되는 약물 있고 흔히 말해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 뭐 S1, S2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S1이 스테로이드 계열 맞을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걸 먹으면 대부분 약쟁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경기기간 내에 먹으면 걸리는 약물도 있어요. 이건 또 내추럴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이거 다 먹으면 아닌 거예요. 반칙인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에페드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거는 경기 날에만 안 걸리면 돼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먹어대다가 바늘 꽂았다가 이때만 맞춰서 안 나오는 거지. 그거는 대부분 이제 커팅제잖아요. 커팅제. 다이어트 하려고. 근데 엄연히 말하면 이거는 쓰는 사람은 피부가 틀려요. 여러분들 이제 좀 뭐 대회라 사람 보면 좀 유심히 보다 보면 보여요. 약물을 써서 만든 사람의 피부 톤이랑 약물을 쓰지 않고 이렇게 시합을 나온 사람 피부 톤은 틀려요. 약물을 써서 사람 뭔가 좀 시멘트 느낌, 푸석푸석 수분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하게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요. 내추럴은 틀려요. 피부 스킨 자체가 틀려요. 이런 거 좀 볼 줄 알면은 저 도핑이 걸리지 않아서 자기 내추럴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변별력이 생길 수 있고, 이거 쓴다고 사실 다이어트 제대로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의존을 한다고 무조건 몸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추럴로도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저 처음 시합할 때는 이런 거 말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점점 이제 딱 서로 구분 지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구분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중간에 격지 같은 사람들만 이제 딱 구분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파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이쪽으로 가든지 없어지든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약간 애매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쓰고 표시 안 나게 이런 커팅제 같은 거. 근데 이제 꼬리가 들면 걸친다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내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몸에 흔적도 안 남고 상처도 안 남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내추럴 하면 화이팅 합시다. 내추럴! 화이팅!